결혼 8년 차.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아는 사이, 아니 안다고 착각하는 사이였다. 늘 그렇듯 평일 저녁 둘만의 식탁엔 조용한 배려가 놓여 있었다. 나는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느라 지친 몸을 달래며 저녁을 차렸고 남편은 익숙한 자리에서 술잔을 들었다. 오늘은 특별히 일이 많았다며 벌써 혼자 반 병쯤 비운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평소와는 다른 떨리는 벨소리.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술기운에 느슨해져 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응? 아버지? 뭐라고요? 엄마가? 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을 때는 이미 그의 입에서 병원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구급차로 병원 가는 중이래.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던가. 놀람, 당황스러움 동시에 본능적으로 말이 나왔다. 그럼 우리 지금 바로 가자. 나는 한치 망설임도 없었다. 시댁은 경북 구미. 당연히 내려가야 할 상황이었다. 시어머니는 협심증을 앓고 계셨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부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현실이라는 건 늘 그렇게 갑작스러웠다. 남편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는 지갑과 자동차 키를 챙겼다. 평소처럼 남편이 운전대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를 말렸다. 당신 술 마셨잖아. 내가 운전할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다. 비는 이미 내리고 있었다. 장마철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속도로에 올랐다. 빗방울이 굵고 일정하지 않았다. 와이퍼를 최고속도로 올려도 시야는 뿌옇기만 했다. 시속 70km. 최대한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잡았다. 긴장된 상황에서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렇게 느리게 가서 언제 도착하겠어? 여기 제한속도 100이야. 조금만 더 밟아줘. 남편이 다급한 듯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지금 비 오는 거 안 보여?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위험하잖아. 조금 늦더라도 조심히 가는 게 맞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했다. 차에 브레이크 잠금 방지 시스템 있어. 100km까지는 괜찮아. 그니까 더 밟아. 나는 남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가 얼마나 놀라고 조급하고 무너지고 있는지 느껴졌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내 손이 말하고 있었다. 아니, 그날의 빗길이 말하고 있었다. 나 걱정돼서 그런다고. 빨리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당신 마음 알아. 나도 걱정돼. 근데 사고라도 나면? 그럼 우리 모두 병원 가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고 남편은 결국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번엔 감정이 차올랐다. 남편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하지만 우리는 무사히 구미에 도착했다. 병원 응급실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 시아버지가 혼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검사를 위해 입원 수속 중이었고 병원은 분주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보다 한 발 앞서 시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작게 인사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도 지쳤고 남편도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감정은 그저 조심히 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향한 초조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쓴 순간들의 집합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몰랐다. 우리가 무사히 도착한 그 이후 남편의 마음속에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을 줄은. 며칠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겉보기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부부였다. 일어나고 출근하고 밥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드는 일상. 하지만 나는 안다. 말이 없는 하루는 침묵이 아니라 무언의 거부라는 걸. 그건 무언가 틀어졌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는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었다. 남편은 예전처럼 농담을 하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에 리액션도 없었고
퇴근 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샤워하고 TV를 보다 그대로 잠들었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말없이 조용히.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나? 정말 내가 그날 속도를 조금 더 냈다면 지금 이 고요는 없었을까?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는 결국 터졌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반찬을 집는 그의 손을 보며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왜 이렇게 나랑 말 안 해? 남편은 젓가락질을 멈췄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말해봤자 뭐해? 어차피 내가 옳은데.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뭉쳐 있는지 느껴졌다.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섭섭함, 분노 그리고 억눌린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했을 때 내가 날 좀 더 이해해 줄 알았어. 그런데 넌 안전이 먼저라며 내 부탁을 끝까지 거절했지. 100으로만 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당신이 술을 마셨잖아. 빗길에 시야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100으로 달려? 당신 옆에 내가 있었어. 나도 엄마 걱정됐어. 근데 내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순간에도 넌 이성적인 판단만 했잖아. 난 감정이 터질 것 같았는데 넌 위험하다. 속도 줄이자. 그런 말만 반복했지. 내 감정은 내 판단 아래에 있었던 거야. 그럼 내가 무조건 달렸어야 했어. 당신 엄마 만나러 가는 길에 사고라도 났으면 우린 병원 문턱에도 못 갔을 거야. 내가 사고라도 냈으면 당신은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 나는 벌떡 일어나 식탁을 떠났다. 숨을 쉬기 힘들 만큼 답답했다. 뒤따라온 남편이 내 등 뒤에서 말했다. 넌 항상 그래. 상황 판단은 정확한데 내 감정은 하나도 못 느껴줘. 그 말에 나는 돌아서 그를 향해 쏘아붙였다. 나도 감정 있어. 당신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에 나도 무너졌어. 근데 당신이 술을 마셨으니까 내가 운전해야 했고 나는 우리를 무사히 데려가야 했어. 그 상황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그 차 안에서 우리 둘 다 위험해지는 거 몰라? 남편은 침묵했다. 그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에 내 심장도 함께 닫힌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결국 소리 없이 울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말이 자꾸 목을 대에 걸렸다. 남편의 말도 이해는 갔다. 그 순간 자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엄마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 그걸 생각하면 그가 속도를 원한 건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왜 그가 내 판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이성처럼 여겼는지 억울했다. 내가 이성적인 선택을 한 건 그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난 그에게 엄마를 뵙게 해주고 싶었다. 사랑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 서로에게 칼날이 될 줄은 몰랐다. 며칠이 지나고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감정의 파열음은 너무 컸고 수습하는 법을 몰랐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거실에 남편이 혼잣말로 전화를 하는 걸 들었다. 엄마, 그날은 진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근데 미선이가 운전 안 해줬으면 진짜 우리 큰일 날 뻔했을 거야. 내가 너무 화를 내서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무거워. 나는 그 말에 울컥했다. 남편도 나처럼 자책하고 있었던 거다. 말로는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했던 거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상처 입혔던 거다.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니에게 전화통화 내용에서 진짜 내가 제정신 아니었어. 미선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짧은 말 속엔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내가 운전하던 그 순간 남편도 속으로는 무섭고 미안하고 고마웠던 것이다. 단지 그 감정을 그 순간엔 속도라는 표현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것뿐. 그걸 나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의 말이 곧 사과였고 나에 대한 신뢰였으며 또한 우리가 여전히 부부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멸치 다시마 국물로 된장국을 끓이고 그가 좋아하는 두부를 작게 썰어 넣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에게 먼저 말했다. 오늘은 비 안 오더라. 어제처럼 앞도 안 보이는 날은 아니라서 시속 100으로 달려도 되겠다. 그치? 남편이 나를 바라보았다. 잠깐 정지된 표정.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웃었다. 응, 오늘은 괜찮겠네.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사이의 온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괜히 국물 맛을 다시 보고 남편은 젓가락으로 두부를 천천히 집었다. 우리 사이에 있던 차가운 기류가 그 말 한마디로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 주 주말 나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다. 아버님, 어머님 상태 어떠세요? 이번 주에 한번 내려갈까요? 그 통화를 옆에서 듣던 남편이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번엔 내가 운전할게. 비 안 오니까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잖아.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운전석 바꾸자. 나도 옆자리에서 좀 조급한 사람 노릇 해볼게. 그는 피식 웃더니 내가 그날 왜 그랬을까? 요즘 와서야 생각나.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날의 나도 나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그 말을 받아주었다. 나도 그날 엄마가 쓰러졌단 말 듣고 마음이 덜컥했어. 근데 운전 중이니까 감정은 접어둬야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알아. 이제야 알겠어. 그 말은 마치 사인 같았다. 사과를 꺼낼 필요도 용서를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다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구름은 두터웠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시속 90을 유지하며 운전했다. 예전엔 이런 풍경 안 봤던 것 같아. 그때는 앞만 보고 갔거든. 오늘은 옆도 보고 하늘도 보고 가고 싶네. 그가 말했다. 내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웃었다. 맞네. 맞아. 이번엔 내가 옆에서 덜 급한 사람 노릇 해볼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같이 바라봤다. 같은 속도, 같은 방향, 같은 풍경. 어머니는 병세가 한결 안정돼 있었다. 우리 부부가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미리 음료수를 준비해 두셨고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상체를 세우고 있었다. 왔니, 얘들아? 이번엔 비 안 와서 다행이네. 네, 이번엔 조급하지 않게 왔어요. 남편이 대답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가만히 웃었다. 병실 밖에서 남편은 내 손을 슬쩍 잡았다. 나는 그 손을 쥐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손이 전하는 감정이 말보다 선명했으니까. 서울로 올라온 후 우리 부부는 특별한 말 없이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말보단 행동으로 억지로 대화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생긴 듯 했다. 식탁 위엔 늘 둘이 먹을 양이 준비됐고 퇴근 후 작은 간식 하나를 챙기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맞지? 하는 말이 오갔다. 갈등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흔적 위에 이해와 배려라는 새로운 결이 생겨났다.